취득 부대 비용을 해봤고요. 다음은 85번인데 85번 문제는 어려워요. 딱 봐도 어렵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무형자산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개발비. 83번은 답은 아니었지만 개발비를 설명을 드렸고 84번은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84번의 설명 중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죠.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 드는 수수료는 당연히 특허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뭐 필요 없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85번 영업권. 영업권은 실제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쓰는 말로는 P입니다. P. 그 알파벳 P 있죠. A, B, C, D 할 때 P. P를 언제 쓰냐? 보통 그 아파트 청약 당첨 됐을 때 P가 붙는다 그러잖아요. 프리미엄, 웃돈, P라 그러잖아요.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뭐 아파트에도 붙고 뭐 요새 신발 같은 거 뭐 나이키 덩크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 래플로 많이 사잖아요. 당첨되면 바로 P 붙죠. 사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은데 20만 원이 발매가예요. 내가 당첨되면 20만 원에 사면 되죠. 근데 내가 당첨 안 되면 당첨된 애한테 사야 되잖아요. 걔가 30 부르면 30에 사야 되죠. 그럼 그 10만 원 더 준 돈 있죠. 그게 P잖아요. 그걸 영업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구 잡힌 거 아닙니까? 근데 호구 잡혔다 이럴 순 없잖아요.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실제로 신발을 비싸게 사진 않겠지. 의미가 있는 돈을 썼을 테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영업권은 그냥 더 준 돈인데 얘도 일단 뭐 형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형자산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85번 보면 결산일이거든요. 결산일 12월 31일. 무형자산은 상각을 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고요. 무형자산은 상각을 해요. 근데 뭐 이름만 차이가 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쓴 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85번 문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취득가액, 취득원가인데 안 알려주고 있죠. 이상한 문제예요. 모를 리도 없거든요. 그냥 시험이니까. 그럼 여기서 취득 가액은 모르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액법에는 필요한 게 또 있었어요. 잔존가치. 잔존가치를 안 알려주네요. 근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 감가상각을 하는 연수랑 실제 사용하는 연수랑 다를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일찌감치 끝내고 나중에는 감가상각 없이 사용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남겨놓고 계속 써야 되니까. 근데 무형자산은 법적 권리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특허 뭐 10년 받았다. 그럼 10년 뒤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법적 권리랑 정확히 떨어지니까 사용연수랑.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해줬다고 보셔도 돼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까지 살짝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번 들으면 기억나시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말 안 해줘도 상관없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권을 샀을 때를 말을 하고 있는데 2015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다. 그럼 이게 그냥 우리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1월 1일이라고 한 거고요. 1월 15일이라고 해도 뭐 결과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상황을 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2015년 1월 1일에 샀다. 샀는데 얼마에 샀는지 모른다네요. 취득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내용 연수는 알고 있죠. 그러면 사자마자 내용 연수는 5년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이 오겠죠. 그럼 우리는 취득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생각했을지 알 수도 없네요. 하지만 아는 게 하나는 있어요. 1년이 줄었을 거다. 1년을 사용했으니까 4년이 되었겠다. 그래서 이때 상각을 한번 해서 4년이 남았다. 15년 12월 31일에 상각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16년이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전기 말이 16년 12월 31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16년 12월 31일도 이미 지났으니까 이것도 써볼게요. 그럼 두 번째 상각을 했겠고 3년이 남은 상태가 될 겁니다. 16년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가 전기 말이니까 그러면 단기는 17년이란 말이 되거든요. 이게 단기예요, 단기. 그러면 이게 오늘이겠지. 오늘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전기 말이 16년 12월 31일. 그럼 여기까지는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6년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한 게 마지막이에요. 회계 처리는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시간은 여기서 1년이 더 흘렀죠. 그러니까 지금 2017년 12월 31일이잖아요. 근데 장부는 작년 말에 멈춰 있죠. 그래서 이미 시간은 1년이 지났는데 장부가 이제 따라와 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걸 뭐라고 적을 거냐. 이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미 흘렀고 그러니까 사용한 건 이미 1년이 지났고 항상 장부가 늦잖아요. 1년 쓰고 1년 깎고 1년 쓰고 1년 깎고 그럼 지금 1년은 썼는데 깎진 않았다. 깎아라 이 말이죠. 그게 얼마냐 이건데 그럼 지금 그 문제 두 번째 줄에 전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1,500이다 이러고 있죠. 전기말 16년 12월 31일 상각 후 지금 이 상태예요. 그 후에 미상각 안 깎은 게 1,500이 남아있다. 그럼 1,500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를 작년 말에. 그러니까 상각을 해서 두 번째 상각을 하고 3년이 남았고 1,500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흘렀죠. 그러면 작년 말에 회계 처리를 끝낸 당시에 1500에 3년이 남았잖아요. 정액법이죠. 둘이 나누면 되지. 500이죠. 오늘 500 깔아 이 말이에요. 500. 500씩 3번을 털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을 했으니까 이제 2년 남은 거지.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얘는 독해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우니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근데 사실 말은 안 되잖아요. 왜 샀는데 가격을 안 알려주고 그냥 문제 내려고 만든 문제인 거죠. 문제를 위한 문제. 그리고 얘도 자동결산입니다. 감가상각이든 상각이든 자동결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만족잖아요. 500만 원 하고 끝내버렸죠. 얘는 무형자산 상각비 자리에 500 쓰면 끝나요. 뭐 그 찾는 거는 안 어려우니까 결산 때 같이 해볼 겁니다. 무형자산은 이 정도 뭐 아주 간단한 주제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유형자산 빼고는 별로 없어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 이게 비유동자산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렇게 비유동자산은 4개가 있는데 순식간에 쓱 지나가죠. 투자자산은 투자 목적,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사용 목적.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인데 투자 목적도 아니고 사용 목적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없겠죠. 이 부분은 사실상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증금이 나오는데 이 보증금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주제라서 개념을 좀 제대로 잡고 넘어가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증금을 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86번부터 한번 볼게요. 86번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센타프라자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 여기까지는 뭐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 할 수도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체결의 결과로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당겨표로 발행 지급했다. 그러면 보증금이라는 거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줬니 받았니 이거부터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돈의 방향부터 파악하는 게 제일 쉽다 그랬죠. 그럼 얘는 줬네. 당겨표 발행 지급했어요. 대변에 당좌예금 2천이 나가겠죠.
확실한 것부터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변은 이제 뭐라고 적을 거냐? 그러니까 보증금의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보증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무실을 빌리고 싶잖아요. 요거 빌리고 빌려주는 개념을 좀 정리해 볼게요. 빌리고 빌려주는 개념을 모아서 쫙 정리해 볼게요. 차변, 대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초록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멈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정해놓긴 했는데 사실 이 차자, 대자에는 뜻이 있긴 있다 라고 했고 차가 빌렸다, 대가 빌려줬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차변은 그럼 차자가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빌려준 걸 차변에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차자가 빌렸다라는 뜻인데 차변은 그냥 왼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는 빌렸다는 뜻이 있지만 차변은 그냥 왼쪽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차변 대변을 쓰고 그러면 돈을 빌려볼게요. 돈을 빌리면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서 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생기죠. 그게 부채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면 대변에 차입금이 생깁니다. 차입금. 기간에 따라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얘는 부채가 되겠죠. 돈을 빌리면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안 맞잖아요. 차자가 빌렸다라고 했는데 차입금을 대변에 쓰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빌리는 사람이 있고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돈이 나가죠, 대변으로. 그 대신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차변의 대여금. 역시 기간에 따라 단기, 장기 대여금. 네, 뭐 이렇게 일단 돈 가지고 외웠습니다. 돈. 그러니까 빌리고 빌려주는 대상이 돈이다. 이거부터 해봤고 이제 건물을 빌려주고 빌려보겠습니다. 건물을 빌리면 월세를 내야 되죠. 그럼 건물을 빌리는 건 임차예요. 차자가 빌렸다라는 소리니까 그럼 그 사용 요금을 임차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물을 빌린 대가로 내는 요금. 그럼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대변에 돈이 나가고 그 내용이 임차료 이렇게 돼요. 돈이 나간 이유가 임차료 때문이다 이거지. 그러면 임차료라는 개정 과목은 비용이니까 차변. 그럼 세입자는 임차료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항상. 근데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는 거죠. 임대해줬으니까 요금 내놔라. 임대료는 수익이겠죠. 네, 뭐 여기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보증금은 월세 이전에 보증금을 주고받고 월세를, 그러니까 보증금만 주고받는 걸 전세라 그러고 전세.
월세만 주고받는 걸 월세라고 그러고 합친 걸 전월세라고 뭐 그러죠. 보통 월세를 내고 받기로 해도 보증금은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입자라고 해보세요. 세입자. 그러면 임차료를 매달 내잖아요. 그 전에 보증금은 맡겨놓죠. 그럼 이 보증금을 맡겨놓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죠. 그럼 이거는 빌려준 돈이에요. 빌려준 돈. 그러니까 대여금이랑 비슷한 개념이지. 맞죠? 왜냐면 지금 돈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세입자는 건물을 빌리는 거예요.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증금을 말하고 있으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자산일 거라고. 내가 비록 건물은 빌리지만 돈은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두 개를 끊어서 생각해야 돼요. 임차랑 보증금을. 임차는 건물을 빌렸다는 소리고 그 대가로 보증금은 빌려주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얘의 성격은 자산인 겁니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임대하니까 보증금 갖고 와 이러겠죠? 근데 그 보증금은 갚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 네, 그래서 뭐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럼 86번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일단 힌트가 사무실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다는 소리겠죠. 항상 주어는 나예요. 그럼 임차 상황이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맡겨야겠죠. 아다리가 딱 맞네요. 그래서 차변은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차변 대변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는 2천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만 쓰잖아요. 근데 얘는 2천만 원이 나갔는데 어떤 명분으로 썼냐 이거예요. 그게 임차 보증금조로 준 거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결국 이게 빌려준 돈이니까 누구한테 돌려받는지 써야겠죠.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쓰지 말라 해도 쓰고 싶어야 돼요. 센타프라자라고 쓸게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임차 보증금에 차자가 들어가잖아요. 빌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하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고, 처음엔 오래 걸리는데 반복하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개념을 전산회계 1급 자격증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실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87번. 86번은 안 어렵죠? 87번은 중요 표시하셔야 돼요. 87번이 좀 어렵거든요.
87번은 상황이 좀 복잡해요. 잘 한번 읽어볼게요. 미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300만 원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과 상계했다. 뭐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여요. 문장이 길진 않은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미지급금이 나오네요. 미지급금 하나 표시해볼까요? 미지급금.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 미지급금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계정 과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구분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지급금이란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정 과목 미지급금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른 걸 의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계정 과목이냐 그냥 그 개념이냐 이걸 어떻게 찾냐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러죠.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올렸다 이 말이니까 그럼 이때 이 미지급금은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확실히 언급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계상이랑 계정 과목입니다. 두 개.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했다. 확실한 단서입니다. 다른 계정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미지급금은 계정 과목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 300만 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미지급금의 정체가 공장 임차료 300만 원인 거예요. 두 개를 붙여볼게요.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300만 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월세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못 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임차료가 또 나왔네요. 월세를 우리가 내는 입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임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을 부르죠. 임대인이 임대인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이니까 임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공장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공장 부동산이 좀 빡쳐있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300을 좀 못 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도저히 못 내겠다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럼 보증금이랑 상계하자. 상계, 퉁치자. 퉁칩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황부터 파악을 하고 분배를 한번 놔볼게요. 우리가 세입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증금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로 미뤄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증금을 맡겨놨겠지. 그럼 우리는 공장 부동산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끝나야 받겠지만 그럼 남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다가 지금 한번 밀린 거예요. 300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못 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건물주가 하는 말이 그러면 300은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다음에 보증금 드릴 때 300 빼고 드릴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퉁치는 거잖아요. 굳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나중에 덜 받으면 되지 내가. 그거 퉁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문구 그대로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실제 상황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왜냐면 지금 3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다 적어볼게요,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단서는 내가 세입자라는 거고, 세입자가 보증금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맡겼을 수도 있고 안 맡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언급했다는 건 내가 맡긴 보증금이 있다는 소리지.
그렇게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맡긴 상황이 86번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얼마인지 안 알려줬죠. 근데 임차 보증금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얼마인지 중요한지는 아는데 여기서 상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300보다 많겠지 당연히. 안 되면 상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넉넉하게 있습니다. 공장 부동산한테 얼마의 보증금을 맡겠다.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냥 보증금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월세 300씩 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자니까 임차료를 내겠죠. 그리고 공장 임차료이기 때문에 500번 임차료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빌렸을 수도 있고 본사를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본사는 800번일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대한 임차료는 500번 임차료. 얘는 300만 원. 임차료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임차료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비용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월세를 내는 날이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뭐 매달 1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매달 1일이라고 치면 우리는 1일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아 오늘 월세 내는 날이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게 비용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아 오늘 300 내는 날이네 생각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돈을 주냐 못 주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먼저 발생했죠?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돈 주면 되죠. 현금 300. 그럼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미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있단 말은 알고는 있는데 돈이 없을 수는 있지.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막을 수 없어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수익과 비용을 먼저 적어주는 게 유리해요. 보통. 생각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돈이 들어왔냐 나갔냐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면 제품 매출을 대변에 쓰잖아요. 물건을 팔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돈을 받으면 돈 받았다 쓰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의 흐름에 따라 분괴를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저는 사건 순서대로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얘는 임차료를 깨달은 게 먼저. 근데 돈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드릴게요 하고 미지급금. 그러면 이 돈은 공장 부동산한테 줘야 되죠. 미지급금은 부채고요. 네, 요 상황이 약간 대서양도랑 비슷해요. 내가 지금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죠. 근데 배서양도는 둘이 달랐어요. 내가 줄 놈 받을 놈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아치 짓을 해야 됐었어. 그냥 눈 꼭 감고 야 그냥 쟤한테 가서 받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상대가 같죠. 그럼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서로 없던 걸로 합시다. 서로 없던 걸로 하면 되지. 그럼 우리의 미지급금은 사라지겠죠. 이제 안 갚아도 돼요. 부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부채가 사라지려면 돈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저번에 줬던 돈에서 덜 받겠다. 그럼 자산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보증금이 1억이다 라고 하면 1억 중에 300을 빼면 돼요. 그럼 보증금은 9,700이 남겠지? 그럼 나중에 9,700 받으면 돼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과 상계했다. 통친다. 근데 보증금이 당연히 많을 텐데 300만 원만 빼야 되죠? 300만 원만 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미지급금도 사라지고 임차보증금도 사라지잖아요. 각각 계정 과목을 거래처를 써줘야 되죠. 임차보증금은 공장부동산한테 받을 돈, 미지급금은 공장부동산한테 줄 돈. 그 두 개가 서로 사라지니까 이름도 똑같이 써주고. 그래서 각각 크로스가 됩니다. 그러면 임차보증금도 사라지고 미지급금도 사라지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럼 임차료를 뭘로 냈냐? 임차보증금으로 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그냥 없던 게 돼버리는 거죠. 미지급금 없고 그냥 임차보증금으로 돈을 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금액이 다르니까 300만 원만 상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회계 처리가 좀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배서양도도 이런 느낌이었고. 네, 뭐 이렇게 하면 기타 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밖에 없다. 그래서 임차보증금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세입자인데 돈을 맡겨놨잖아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고, 보통 뭐 계약기간은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보통 뭐 2년 이상이라고 본다 하면 비유동자산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임대보증금은 내가 건물을 임대를 해주니까 보증금 갖고 와, 계약 기간 끝나면 돌려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외우려 하면 안 되고,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다 틀리고, 네, 뭐 그렇게 돼요. 기타 비유동자산 얘밖에 없고요. 이제 자산을 끝낸 거거든요. 네, 부채 파트는 별로 양이 없어요. 자산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그러니까 자산을 잘해놓는 게 부채를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산까지 해놓고 이제 내일부터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